계속해서 볼게요. 491페이지입니다. 이제 납세 의무자 볼 겁니다. 납세 의무자.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거주자. 자, 소득세 부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눕니다. 나눈 이유는 납세 의무의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거주자부터 보자. 오른쪽에 납세 의무의 범위.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 원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국내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럼 비거주자는 오른쪽에 납세 의무 범위.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국외에서 번 거는 그 나라에서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거주자는 누구냐? 비거주자가 아니면 다 거주자다. 반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비거주자는 누구냐? 거주자가 아니면 다 비거주자다. 그럼 거주자는 누구냐? 오른쪽에 의의에 국내의 주소나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국내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근데 주소가 없으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여기서 말하는 거소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 주로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라 그래요. 거소. 그러면 1년이 윤년이 아닌 한 365일이죠. 반절로 딱 나누면 182.5일이잖아요. 그럼 183일이면 반을 넘었다. 그 얘기지. 국내에 거주하는 장소, 주로 거주하는 장소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겠다. 거주자로.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밑에 별표시 2번. 거주자의 판정은 국적과는 무관하므로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돼 있죠.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샘 오칠이 하는 사람 있죠. 샘 오칠이. 샘 해밍턴, 샘 오칠이. 이런 사람들은 국적은 외국이죠. 외국인에 해당하지만 납세 의무의 범위를 따질 때는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가지고 따진다. 그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니까 국적과는 무관하게 무제한 납세 의무를 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저거 나라에서 버는 것도 저거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번 것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다 과세하니까 같은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도 한번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해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한 제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 됐죠? 넘어갑니다. 자, 492페이지에 구분 사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리고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하게 된다더라. 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즉 거주자로 보는 경우는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거주자로 본다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 이때에도 거주자로 봐요. 오른쪽에 이제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볼게. 두 번째 칸에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그런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서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비추어 봐가지고 다시 입국해서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는 비거주자로 보겠다. 자, 마지막 칸에 잘 따라와야 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외국 항행 선박 이런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즉 거주자로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장소가 국외에 있을 때는 비거주자로 보고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하나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라고 볼게. 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인데
미국 바운드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볼게요. 자, 미국, 어디, LA를 간다. LA를. 서울에서, 인천에서 LA를 간다. 로스앤젤레스를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비행기 보유 대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LA발 비행기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LA에 도착을 하면 현지에 체류를 해요. 언제까지 체류를 하는데 비행기 보유 대수가 적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정비를 끝마치고 다시 인천으로 출발할 때까지 현지에 체류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극단적인 가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승무원이 LA만 왔다 갔다 한대. 그럼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LA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보다. 그러면 이 승무원은 비거주자로 볼 거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주로 체류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고, 혹은 이 승무원의 생활 근거지,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거주자로 보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3번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있죠. 그죠?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그때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야.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야.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주자가 반대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에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그날 기준이었다. 근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날 기준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자, 다음 페이지.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던 날에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겠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지지 등에 비추어 가지고 그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관광이나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에 합산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합리적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봐봐. 이제 재외동포가 반대로 입국을 해서 입국을 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거야.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그런 경우에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에서 배제시켜버려야지. 그래야지 앞뒤가 맞지. 됐죠? 됐습니다. 밑에 2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이런 거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하시게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494페이지에 특수한 경우에 납세 의무의 범위 되어 있죠. 뭐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보지 말고 괄호 2번 상속의 경우 보세요. 상속. 개인 단위 과세 방식에 따라 비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해서 각각의 소득세를 계산을 하되 비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비상속인 부모님인 거야.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실 거야. 이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때 나를 상속인, 부모님은 비상속인. 이렇게 기억하면 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이다. 됐죠?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모님이 알고 봤더니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업소득이 존재했던 거야. 사업소득이. 그러면 그 사업소득이 존재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과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종수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전에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 되겠지. 그죠?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종수세 확정 신고는 하고 가셔야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인인 내가 부모님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고. 비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고. 다만,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원칙이 입각해 있기 때문에 비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 나도 알고 봤더니 소득이 있더래. 이걸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다. 비상속인은 비상속인대로, 상속인은 상속인대로 소득금액을 각각 신고하되, 비상속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상속인이 대신 신고 납부할 뿐이다. 됐죠?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지 말고요. 오른쪽에 뭐 신탁재산 이것도 보지 맙시다. 공동소유자산 보지 말고, 동업기간도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496페이지, 이제 과세기간. 과세기간. 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무조건 소득세 과세기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세법은 어떤데? 법인세법은 과세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데? 3월 말부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한 개 과세기간일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가 한 개 과세기간일 수 있어요. 혹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반년이 과세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되죠? 자, 밑에 예외인 경우에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가 과세기간. 당연한 소리죠. 그죠?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동그라미 2번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대. 출국해가지고 비거주자가 된대. 이민 가는 경우를 떠올리면 돼. 이런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로마자 5번에 납세지는 하나만 보고 합니다. 밑에 표에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납세지다. 주소지가. 됐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맙시다. 쭉쭉 넘어가서 납세 지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말자. 됐습니다.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503페이지로 갑니다. 503페이지. 503페이지. 자, 503페이지에 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 개념은 앞선 시간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어요. 그죠?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걸 원천징수를 했다. 그죠? 그런데 유형을 이제 좀 살펴보자. 유형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가 뭔데? 앞선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분리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는 원천징수 방식, 세금, 신고, 납부 관련된 문제가 싹 다 종결되고 완납된다. 그 얘기예요. 끝난다. 이런 걸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라 한다. 됐죠? 밑에 그러면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 원천징수로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따로 정상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원천징수 방식이라더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다음 페이지 예제를 잠깐 봐봐요. 자, 2021년 9월 20일 갑이 을에게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구분하지 않고 25%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을 입장에서 해야 할 의무를 설명해라. 자, 괄호를 보내 이자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할 때 25%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배제하고 750만 원만 지급을 한다고. 그리고 250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면 과세 문제가 끝나 종결된다고.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자, 이제 괄호 이번에 이자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갑이 을한테 소득을 지급을 한다고. 그때 세금이, 원천징수 세금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갑이 을한테 실질적으로는 75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이 250만 원은 갑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직수 해가지고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고. 됐죠? 이렇게 해서 과세 문제가 종결돼 버리면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야. 근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알고 봤더니 이 을이 타소득이 또 있는 거야. 그럼 타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재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 종합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퇴직까지는 가지 맙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이 타소득이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표현은 도대체 무슨 말인데, 처음에 갑이 을한테 소득 1,000만 원을 지급할 때 250만 원을 미리 떼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 250만 원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고. 왜 아닌데? 나머지 타소득도 존재한다며. 그럼 타소득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럼 세금 계산을 다시 하려면 을은 갑한테서 받은 소득 750만 원을 합산하면 안 돼. 이 750만 원은 세금은 뗀 후의 금액이잖아.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으로 돌려야 되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타소득에 합산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해. 세금 계산을 해. 세금 계산을 하고 미리 갑이 떼놨던 이 250만 원은 기납부세액 형태로 차감한다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차감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확정신고라고 표현하고, 예, 이때 원천징수된 이 금액 250만 원은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과세 문제가 원천징수로 종결이 되면 완납적, 종결이 안 되면 예납적, 종결이 되면 완납적, 같은 다른 표현으로 분리과세라고 표현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505페이지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로 되어 있죠.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이것도 한 번만 써줘볼까? 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총수익 금액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필요경비라는 걸 차감한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온다. 총수익 금액은 벌어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필요경비는 돈 나간가? 그럼 남아있는 소득금액은 내 주머니에 남은가? 그게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뭐 소득공제, 과세표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잠깐만. 우린 종합소득. 퇴직과 양도소득은 세금 계산 구조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왜 있다 했는데, 수년간 누적되어 온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 그랬지. 그래서 퇴직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과세한다. 분류과세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종합과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고. 이런 소득에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하고. 그럼 차감하고 나면 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이걸 다 합산을 해. 이걸 다 합산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이 이렇게 올라. 그럼 다시 요 단계에서 합산한다고. 요 단계에서 합산한다는 얘기는 요거까지 계산하기 위한 위의 계산 과정은 각각 다 달라. 각각 다 달라. 됐죠? 자, 그럼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했다. 여기서 우리는 소득공제라는 걸 차감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뭐 연말정산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죠? 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라는 걸 한다. 이걸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우리는 세율을 곱하게 된다. 세율은 6, 15, 24, 35, 38, 40, 42, 45% 구간이 있다 있지. 그죠? 자, 이 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이런 걸 하고 나면 이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계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이 계산 구조 합산하는 거는 저 뒤에서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자 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소득 금액까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공부를 해요.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합산해 가지고 그 밑에 계산 구조로 넘어가게 된다고.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506페이지 2절에 이자 및 배당 소득부터 봅시다. 금융소득이라고 표현한다. 자, 지금부터 볼 건 뭐냐? 여기만 본다. 그 얘기예요. 이자와 배당 소득. 어디까지?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 그러면 요만큼만 떼서 보자. 그죠? 요만큼만 떼서 보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다가 다시 그릴게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다. 그럼 소득 금액이 나온다. 뭐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걸 살펴보자. 자,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의 범위. 이자 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포괄주의 과세 방식 채택돼 있죠. 그죠? 앞선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소득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거주의 과세 방식, 소득 원천세를 입각해 있다.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는 얘기도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계속 경상적인 소득에서 발생한 그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댔다. 다만 이자, 배당,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신종소득의 포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해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다고. 그죠? 그러면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서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래 열거되어 있던 이자의 성격, 배당의 성격을 가지는 신종소득이 발생을 하면 다 같이 이자 또는 배당 소득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제도. 됐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런 것들이 있다.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채권, 증권의 발행자, 국가냐, 지자체냐, 내국법이냐, 외국법이냐, 뭐 이런 거 다 무관하게 이자수로 과세를 한다. 됐죠? 자, 밑에 1.2에 예금의 이자, 각종 예금의 이자, 예금, 적금, 뭐 예탁금 이런 거의 이자는 국내에서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받는 것도 다 이자수로 과세가 된다. 밑에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도 다 이자수로 과세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1.3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채권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동그라미 1번.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매매차익은 뭔데?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뭘까? 밑에 별표시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 이유를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자, 이해하기 좀 힘들죠?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요. 환매조건부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요걸 가지고 따질 걸게.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이거 하나 100만 원에 좀 사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전자칠판에 쓰는 뭐 펜이지. 나 있는데? 그러는 거야. 이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에 사. 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필요 없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걸 지금 100만 원에 사. 그럼 내가 한 달 뒤에 너한테서 이걸 다시 110만 원에 사올게. 응? 100만 원에 사. 110만 원에 다시 사올게. 그 말인즉슨 친구야, 지금 1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뒤에 110만 원에 갚을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걸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고 110만 원을 주겠죠. 그때 차이는 10만 원. 이거는 결국에는 이자의 성격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다 표현해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채권의 매매차익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자소득, 금융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각종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과세 제외다. 다만 환매 조건 후 매매 차익은 과세를 한다. 뭘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밑에 1.4에 법에 정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돼 있다. 자, 과세 구분에 뭐 종전 규정, 뭐 4월 1일, 2월 15일, 3월 31일 돼 있는데 이런 거 보지 맙시다. 보지 말고. 자, 요것만 봅시다. 하나만. 제일 밑에 반가로 이번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거 볼게요. 지금 규정.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저 법에 정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508페이지 맨 밑에 비교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대갈로로. 요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 508페이지 맨 밑에 비교 정리. 각종 보험 차익의 과세 방법 되어 있죠. 법인세법은 아직 공부를 안 해봤지만 맨 밑에 칸에 법인세법은 입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를 과세를 내요. 보험 차익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납입을 했어. 근데 내가 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험금을 110만 원을 받았어. 내가 낸 거는 100만 원인데 110만 원 받았죠. 그 10만 원의 차익이에요.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입각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입금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 그럼 소득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칸에 보장성 보험부터 보자. 자,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해서 지급받는 보험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적 보험이라고 그래요. 인적 보험.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해서 지급받는 보험 차익. 이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보험이라고 그러죠. 재보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재보험. 이렇게 쓰나 보다. 그죠? 재보험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다시.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해서 지급받는 보험 차익은 거주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 것 처리한다. 어떻게? 동그라미 니은이 원칙이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러 개 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동그라미 기억에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 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다가 산입해서 과세를 하겠다. 됐나요? 됐죠? 그럼 마지막 밑에 표의 맨 위에 칸 저축속 보험은 그렇게 어떻게 할 건데, 저축속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소득세법에서 이게 방금 우리가 보다가 넘어온 거예요. 법에 정한 저축속 보험의 보험 차익 제일 위로 올라간다. 508페이지 동그라미 1번.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축속 보험. 동그라미 2번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혹은 동그라미 니은에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동그라미 디귿에 한 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세법에서 보험 차익은 법인세법에서는 무조건 다 과세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인보험, 사람이 다쳤대. 그건 과세하지 않는다. 재보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산의 소실로 인해서 보험 차익이 생기면 그거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가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법에 정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 제외하는 규정도 있다.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과세 제외하는 그 규정은 뭔데? 뭐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인당 납입할 보험료 연합계획이 뭐 어쩌고 월 적립식 보험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55세 이후부터 종신형으로 받는 거고, 뭐 그런 규정들이 있다 하더라. 그 정도만. 그것도 너무 많다요. 그죠? 그 정도만 하죠. 됐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자, 509페이지 1.5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
직장 공제회란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 그리고 복리 증진 또는 상호 부조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이러한 직장 공제로부터 받는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납입금 초과 이익이라는 게 있네. 이게 무슨 말인데, 퇴직이나 탈퇴로 인해서 공제로부터 받는 반환금, 거기서 납입 공제료. 직장 공제라는 게 있어요. 직장에 나중에 취직하면 내가 혹시나 뭐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집에 상이 난다든지, 혹은 내가 퇴직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공공부조 형식으로 쌓아놓는 금액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매달 10만 원씩을 쌓아놨다. 그게 납입공제료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퇴직이나 탈퇴로 인해가지고 반환금을 받았대. 20만 원을 받았대. 15만 원을 받았대. 그럼 내가 불입한 건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받았으니까 5만 원만큼 차익이 생겼죠. 이걸 초과 반환금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과세할 거냐?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도 있고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도 있어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런 걸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은 고시생이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 그렇죠?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됐습니다. 자, 510페이지에 1.6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중요해요. 잠깐 끊었다가 얘기를 하시죠.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